네, 자, 우리 시장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천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도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어떻게 좀 대책을 가져가야 될지 많이들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또 추석이 지나면 9월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때문에 대응책과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과 함께 대응책 함께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전략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님, 우리 시장이 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천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아직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최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로벌 경제가 이제 모든 추세를 결정한다고 봐야 될 건데, 글로벌 경제는 사실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의 평균적인 둔화 기간보다도 좀 더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서 완전히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네. 미중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기업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중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급반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쪽으로 가 있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는 뭐 저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뭐 저기 이야기만 좀 하면 풀리는 문제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게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홍콩 문제라든가 아니면 영국 뭐 노딜 브렉시트 이런 거, 그다음 미중 무역 협상,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경기하고 좀 무관해 보이거든요. 글로벌 경제하고 무관해 보입니다만 사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불안 요인들이 없으면 기업이 투자를 할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1, 2% 정도만 떨어져 있고, 한국 시장도 이제 뭐 경기 침체에 가까운 주가 수준으로 가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 경제가 두 가지 갈림길에 있었다고 봐주시는 거죠. 완전한 침체냐 아니면은 좀 미중 간의 합의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급반등을 하냐, 두 가지 갈림길에 있었는데 우리가 좀 정치적인 이슈, 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조금씩 완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약간은 좀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셨고요. 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도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느 네. 때보다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됐었는데 네네. 베이지북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8월 이제 중순 정도까지의 미국 경기를 판단을 한 건데요. 지난 2분기 때 나왔던 것처럼 이제 완만하게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이제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이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는 좀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에 띄었고요. 네. 그다음에 관세를 계속 이제 인상을 중국하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의미 있는 어떤 비용의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체감되고 있진 않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관세가 인상이 됐을 때 미국 경제가 이제 소비나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실물 경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마도 일정 부분 그런 이 코스트랑 관련된 부분들이 좀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 다른 쪽으로 비용을 좀 이렇게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이 아니라 다른 생산지로부터 소싱을 하고 있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예 생산 설비 자체가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타이완 쪽으로 옮겨가면서 거기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들이 뭐 20%, 30%씩 지금 올해 상반기 동안 보면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봤을 때는 일단 관세를 올린 중국 상품을 반드시 수입해야 될 필요성이 줄어든 부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이 관세를 올렸지만 그거를 이제 판매 가격에 전가하지 않은 채 자기네가 마진을 깎으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관세랑 관련된 부분이 아직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평은 2분기랑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2년 가까이 좀 끌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무님은 이번 베이지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미국 경기가 아직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보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그 많은 그 미국이 경제 지표 볼 때는 어떤 경제 지표에 주목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좀 빠른 신호, 그러니까 경기 흐름의 좀 빠른 신호는 뭐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기준선이 50인데 50m로 최근에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경기 둔화가 아주 좀 뚜렷할 때 나타나는 건데 이게 40이 정도가 되면 경기 침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 걸로 보면 55에서 50m로까지 떨어지는 걸로 보면 이게 경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고 있고 경기 침체로 갈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경제 구조적인 변화를 훨씬 더 크게 봅니다. 사람들의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거든요. 그 소비가 이 ISM이라는 건 제조업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소비가 제조업과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 경제는 소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ISM이 미국 경제를 설명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탁기 냉장고 잘 안 사고 네.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는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한다고 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나빠진다고 해서 미국의 소비가 둔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이게 이제 구조적인 관계가 많이 변화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변화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미국의 소비에 훨씬 더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네.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의 악화를 저는 좀 무시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좀 무시하는 편이고 베이지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맥락이 그런 맥락입니다. 옛날 같으면 옛날처럼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많이 살 때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이거는 경기 침체에 거의 임박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소비자들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때 그렇군요. 미국 경제의 둔화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미국 경제의 침체 저는 이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많이 엇갈리게 나와서 시청자분들도 또 관련 종사자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게 고용 지표나 소비 지표는 완만하게 좀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ISM 제조업 지표가 좀 꺾여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상무님께서는 이 부분을 과거와는 현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제조업 지표로 보게 되면 경기 침체입니다. 이거는 네. 둔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아, 침체예요. 그렇군요. 근데 정부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상황은 크게 아주 나쁜 침체처럼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기업들이 느끼는 특히나 소기업들이 느끼는 상황은 경기 침체와 거의 비슷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어긋나는데 이럴 때 뭘 갖고 경기를 판단할 것이냐. 서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 온다 그래야지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의 강세, 가격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데이터를 보는 거는 네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은 이거 보고 미국 소비가 좋은데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일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채권시장은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이거는 미국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보는 것이고 서로 간에 다르게 가는 거죠. 다르게 가다가 이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 정도가 이게 결판이 나는 건데 그러고 네. 나면 한 군데로 모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더욱더 이번 이제 얼마 있다가 있을 FOMC 회의의 향방이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 제조업 지표가 좀 꺾여서 네.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져왔는데 상무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조업 네. 지표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아직 완만하니까 네. 금리를 크게 내릴 필요성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향방을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7월에 FMC가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도 네. 사실 미국이 자체적인 어떤 경제 문제를 갖고 있지 그건 않은 아니었죠. 상태에서 네. 인하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9월에도 7월과 마찬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25bp 금리를 인하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준안에서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경제에 앞으로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이 크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이랑 기업 투자가 지금 부진한 상황이다. 그리고 글로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근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9월에도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뭐 이제 50bp 이상까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미국의 어떤 지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으로 또 급격히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서 네. 시장이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 기대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일 수 있고 이제 그 정도의 금리 인하가 9월에 단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 인하를 하고서 이제 지금 한 번 더 인하를 하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2%가 되는 거고요. 일단 지금 미국 2년이랑 10년 금리가 1.5%대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하고 일단 시장금리가 한 50bp 정도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소비나 이런 지표들이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추가로 관세를 더 부과하는 쪽으로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네. 그거는 아마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지표에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또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기는 게 지금은 괜찮아도 9월에 서로 좀 맞불 관세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도. 네,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게 이제 네. 사실 연말의 소비의 제일 큰 부분이 가전제품입니다. 평소에 한 소비가 100이라고 보면 연말에는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160까지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보통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소비를 대부분 다 하죠. 12월 15일 날 그 관세를 10% 올리기로 네,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빨리 사라는 이야기죠. 그 전에 빨리 사고 원래 이때 이제 소비를 하고 나면 1분기는 이쪽 관련 소비가 잘 없어요. 네. 연말에 한꺼번에 그리고 기업들은 연말에 이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해서 갖고 있는 재고를 완전히 떨어버릴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일본도 소비세 인상하고 그럴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10%가 올라간다. 12월 15일부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미리 많이 사겠죠. 사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에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좋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고가 소진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연말 소비가 굉장히 좋으면 올해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은 게 작년에 미국의 연말 소비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를 떠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다음에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들어와서 생산이 둔화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올해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내년 경제를 걱정해야 되는데 네. 올해 연말에 어마어마한 소비를 이끌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세 인상도 12월 15일 이렇게 딱 맞춰놓은 건데 그럼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면 경제는 그 다음에 돌아갈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 서플라이 체인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타고 뭐 한국을 포함해서 사실 가전제품의 수요의 증가는 한국 산업한테는 굉장히 좀 큰 부분이죠. 네.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는 내년에 크게 경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선거 전략을 내년에도 경제 이야기 계속할 수는 없는 네네.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내년에 또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문제가 계속 심각한데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올해 연말까지 경제 만들어 놓고 내년은 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금리도 좀 많이 낮추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네. 뭐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이렇게 빨리 네가 금리 안 낮추면 우리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해서 뭐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네. 연준도 제가 볼 때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준으로서도 아이고 일단 한숨 돌렸다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보자 뭐 그런 스탠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논리에 약간 설득이 되는데 작년 미국 증시가 12월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악몽의 크리스마스. 그게 이제 12월에 소비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하락을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 이후부터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 주요 제품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 소비가 굉장히 많이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상반기까지 경제 지표가 좋게 나타나서 내년도도 글로벌 증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재선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7월 달에 파월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이런 거죠. 근데 사실 미국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1926년에 우리가 1929년에 대공황 주가의 엄청난 폭락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20년대 후반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1926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합니다. 네.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네. 금리를 인하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이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 미국 돈이 미국으로 다 밀려 들어오니까 미국으로 돈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금리를 낮춘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실책이었습니다. 미국 주가를 그 이후로 이제 뭐 너무나 폭등시키고 그걸 잡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터져버린 결과를 낳는데 그 이후로 미국 연준은 우리가 다른 나라 경제를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워낙 덩치가 크고 어떻게 보면 금융자본의 MSCI 글로벌 주가지수에서 미국은 50%가 넘습니다. 근데 55% 되는 미국이 45%밖에 안 되는 해외를 생각해서 뭔가를 네. 바꾼다고 들면 여기 버블 와요. 이미 주가도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거기서 1%,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여기서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군요. 시장은 이제 뭐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고 다들 아직까지도 공포감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뭐 경기 침체, 트럼프가 만든 공포 분위기에 너무 잘 빠져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금리 인하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연준으로서는 여기서 금리 인하해주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더 밀 겁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스톱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만 유럽도 ECB 위원들도 우리 보고 금리 인하라고 9월 달에 우리 보고 뭐 새로운 양적 완화라고 우리는 별 생각이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의 완화 정책을 쓰는 것보다 그냥 기다리는 것. 오히려 그렇게 해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야, 내가 저기 중국을 계속 때렸다가는 이쪽에 연준도 금리 인하도 안 해줄 건데 잘못하면 내년 경제를 망칠 수 있겠네. 네. 대충 중국하고 합의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만드는 분위기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상무님이 이제 금리 동결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금리를 인하를 좀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앨런 그린스판 전 연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했고요. 네. 또 경기 침체를 보기 위해서는 또 증시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점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3월부터 이제 유럽 쪽 채권 금리들이 마이너스 금리 폭을 많이 넓혔어요. 네. 그래서 플러스 채권이었던 것들도 마이너스로 다 지금 넘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지금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30% 정도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네, 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버린 이제 국채 중에서는 40%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인 거 빼고서 플러스인 채권들 중에서 살만한 나라들을 보면 네.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뭐 몇 개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제 플러스 금리를 주는 채권 중에서 어디로 몰릴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릴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마이너스 금리 채권 많아졌고 네. 그 미국채 금리가 지금 1% 이상 주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그럼 제로금리 때 수준까지는 좀 가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 채권의 분위기 하에서 미국 채권 금리가 상당폭 같이 딸려 내려가는 이런 흐름은 예상할 수 있긴 하지만 네. 미국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지는 좀 않을지라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몰리니까 네. 그 부분에 의해서 좀 마이너스 채권으로 좀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네. 보시고 계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 증시가 지금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연구원님? 일단 네. 뭐 다음 달에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작년부터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결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고점에 올라가면 늘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를 떨어뜨려 왔고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말을 확 바꿔버리거든요. 뭐 주가 올라가면 시진핑 주석을 적이라고 했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여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전당대회도 하고 이제 뭐 대통령 후보 뽑고 하면서 이게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는데 그때 주가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그러면 자기가 돋보이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올라오는 주가를 계속 좀 때리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9월도 그랬고 올해 5월도 그랬고 올해 7월 말도 그랬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 갔을 때마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 카드를 꺼내요. 아, 네.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중국 입장에 생각해 보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왜 갑자기 이러지 싶은데 주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뭐 일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국하고 막 끝간데 없이 가고 전쟁할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합의를 맞아요. 또 해보겠다고 하고 네. 협상하겠다고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라는 건데 아직도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내년 선거까지 계속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든요. 글로벌 IB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절반이 이거는 안 된다. 어차피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절반이 단기간에 끝나긴 어렵고 내년 선거까지 아마 끌고 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절반이 무역 분쟁 말씀하시는 네,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네. 분쟁이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뭐 10월 달에 합의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중국이 가장 미국에 대해서 원하는 게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관세 낮춰달라는 게 아니고 이 첨단 산업에 대한 화웨이 등 첨단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네. 이거 해제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거는 절대로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중국이 첨단 산업을 키우는 거는 이제 막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관세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민주당 같은 경우 왜 관세를 굳이 때려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낮춰줄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관세 원래대로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안 풀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농산물 수입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쪽이 이제 딱 요거를 붙잡고 서로 간에 지금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네. 이게 합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합의가 될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좀 합의의 가능성을 보는 게 네. 처음에 이 협상을 시작을 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할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초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한번 우리 협상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쟤들이 저거 포기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거는 첨단 산업의 국산화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국의 미사일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를 중국에서 100% 만든 걸로 집어넣는데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와해시키겠다고 작정하는 게 아니고 국산화율을 가령 60% 이상으로 올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나머지 40%가 여기저기 해외에서 가져오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이상한 칩을 심는 건 불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한다고 하거나 안 그러면 아주 저 뒤로 미룬다든가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국산화율을 낮춰놓으면 미국으로서도 뭐 그렇게까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그런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 만날 이유도 없죠. 지금 동안 계속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놓고 어디까지 제가 볼 때는 뭐 국산화율을 얼마까지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합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지가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중 합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다음에 또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내년 여름까지 주가가 좀 출렁였다가 여름 이후부터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내년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를 좀 관리하면서 조금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반복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 증시도 당연히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지리한 좀 안 그러면 하락권에 좀 머무르게 될 텐데 연구원님은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보세요? 9월 증시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만에 2천 올라와서 약간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됐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근데 채권 쪽이라서 사실 주식 쪽에 대해서 네. 좀 구체적인 전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도 9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9월과 내년 여름까지라고 본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연말 소비가 이게 가전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의 증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LG나 전 세계 가전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 올해 연말에 소비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때 재고를 확실하게 정리하자라고 해서 대규모 할인에 들어가고 미국 소비자들은 지금 뭐 모기지 리파이낸싱하면 현금을 좀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면서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소비 진작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뭐 저기 연말에 장이 서는 거죠. 물건을 꽤 많이 팔고 그러면 내년에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이 돌아가고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시장이 좀 있을 주식 시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으로. 네. 그러니까 이 9월 달에 주식 시장은 이제 지난번에 떨어졌던 걸 반등 국면이고 어차피 10월까지 지금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이번 협상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음 주에 또 나와가지고 깨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인데 지난번에 2250 갔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인 2100 근처까지는 네. 가지 않겠는가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그렇군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미국이 연말 소비를 지켜보겠죠. 그리고 연말 소비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 주가도 올라갈 거고 네. 한국 주가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좀 시장이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전망 속에 우리 내부를 좀 보다면 아직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난 이제 이틀 전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수치를 발표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 2분기 GDP도 이제 전월 대비 하락을 하면서 좀 나타났는데 네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2분기 이제 분기 성장률이 이제 네. 1.1에서 1로 그렇죠. 1.0으로 하향됐고 네. 1분기 때도 이제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하향됐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하향 조정들 감안하면 이제 3분기, 4분기 때 우리가 분기 평균으로 한 0.5 정도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연간으로 한 1.7에서 1.8 정도 성장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나마 좀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좀 디플레이션 우려감에 빠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GDP 디플레이터가 이제 3분기째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이제 그 소비자 물가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이게 경제활동 전반에 다 들어가는 이런 물가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3분기째 마이너스고, 뭐 마이너스 0.7까지 이제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교역 조건 악화된 부분이 또 같이 영향을 미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물가는 떨어지고 수입하는 물가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는 가격들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지를 못하고 네. 우리가 환율은 또 오르고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육 조건이 약화되면서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네. 이 부분이 하반기에도 뭐 해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 성장률로 1.7에서 1.8을 한다 하더라도 네.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명목 성장률이 오히려 이제 깎일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명목 성장률이 이제 낮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실제 경제 활동 안에서 들어가는 모든 가치들이 다 명목 가치들이잖아요. 네. 뭐 매출이나 뭐 임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명목 가치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낮아진다라는 게 우리 경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담인 것이죠. 네.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이번에는 네. 유가 하락 영향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유가랑 통계청에서도 맞물려 그렇게 있는 발표했죠. 예, 네. 이제 화학이나 뭐 이런 석유나 이런 업종들의 물가 같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반도체랑 뭐 전기, 기계 이런 전반적인 물가들이 같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은이나 통계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이제 이 부분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물가 하락에 대한 압력 자체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그 부분이 이제 중국 쪽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거랑 같은 네.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가 부분이 좀 회복이 돼야 아마 네. 우리 쪽 물가가 같이 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은 디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경제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글쎄 이게 물가라고 하는 게 뭐 저기 수요하고 공급을 같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쪽이 물건이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팔려고 하는 쪽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살려고 하는 쪽이 좀 소극적으로 사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 양쪽이 다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팔려고 하는 쪽에서도 팔려고 하는 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뭐 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반도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반도체가 비중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소비자 물가도 지금 거의 제로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너무나 억제하고 또는 이제 더 낮춰버림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저는 이제 뭐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서비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절반 이상이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밥집의 밥값 이런 것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잠깐씩 물가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네. 공산품의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임금이 네.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 물가에 서비스가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이야 정부가 돈을 계속 넣고 이 공공요금을 낮추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낮아져 보입니다만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공산품 비중이 소비에서 비중이 좀 낮아지고 네. 서비스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상무님은 디플레이션까지는 좀 안 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FOMC가 있은 다음에 우리도 이제 금리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해는 금리를 일단 동결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방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인하를 하고 네. 8월 금통위에서 이제 동결을 했고요. 그쵸. 네. 동결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언급이랑 그다음에 현재 통화 완화의 정도를 뭐 이제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올해 두 번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 시점은 이제 11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타이밍이 이제 11월에 좀 명분이 맞춰지긴 하는데 일단은 7월에 이제 그런 사인들을 줬기 때문에 네. 이제 10월 쪽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7월에 이제 인하를 했고 8월에 동결을 했으니까 10월 정도에 미국이 이제 25bp 정도 인하를 한 이후 10월 정도에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고 상무님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워낙 수출 수입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국내 내수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고 하는 거는 좀 그건 드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글로벌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데 미국이 금리를 9월 달에 안 낮춘다고 한다면 굳이 10월 달에 할 필요 없겠죠. 한국은행 네. 낮출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뭐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금리 격차가 있는데 네.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내리면 이 금리 차이가 커지니까요. 1%포인트나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낮으면 자본 유출이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고 그것 때문에 재작년에 금리를 올렸던 건데 자본 유출이 지금 올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금리를 인하해서 내수가 좋아지는 효과가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금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걸 금리를 많이 움직여서 실물 경제를 움직일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거는 25bp, 50bp 뭐 이렇게 100bp 낮춰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300bp, 400bp씩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낮출 여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갖고 실물 경제를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거보다는 글로벌한 우리 움직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뭐 트렌드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건데 네. 미국 금리 인하를 하면 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니면
우리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무님은 정말 확고하게 미국이 동결을 할 가능성 좀 높게 보시고 그러면 우리도 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인하를 하면 우리도 조금 인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계신데 그러면 금리조차도 인하를 안 한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안 그래도 안 좋고 좀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동력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낮춘다고 해가지고 꼭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런 거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켜 주는 그렇죠. 건데 네. 그 사람들의 심리가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그까지 와 있는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할 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이제 미래 자기가 받을 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축을 오히려 늘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서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금리를 낮춰서 그렇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잘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우리 고령화 사회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들 나이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비보다 앞으로 내가 오래 살 건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나중에 어이구 내가 받을 돈이 없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소비하자 오늘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젊은 사회에서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젊습니다. 네. 젊은 사회는 금리를 낮춰서 뭐 나중 생각을 좀 덜 하니까 지금 소비를 늘리겠습니다만 이 나이 든 사회는 금리 인하하는 것의 순수한 긍정적인 효과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커져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안 좋다고 금리 낮추면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우리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낮춰도 우리나라 네. 내수가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네. 그거는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더 줄여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렇게 뭐 경제 생각에서 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된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물론 뭐 네. 제가 주장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네, 입장이긴 네. 합니다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시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낮춰야지 이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상무님 또 FOMC 회의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9월 그리고 하반기 채권 시장 흐름과 함께 시장 전망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국내 채권 시장은 저점 대비해서 한 20bp 정도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주가가 올라온 영향도 있고 뭐 미국 금리가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그런 영향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내는 좀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담이 지금 채권 시장에 좀 떠안게 된 부분인데요. 내년에 이제 적자 국채가 60조 원 정도 발행이 돼서 올해보다 한 24조 원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전환 MBS 이제 안심전환 대출을 이제 추석 이후에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MBS들을 은행들이 또 이제 의무적으로 한 20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이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화해야 되는 채권 물량이 좀 많아졌어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돈을 쓰려면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누군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채권 시장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연말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둔화가 되거든요. 북클로징도 앞두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발행 물량 부담이 좀 늘어나가지고 네. 금리가 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쪽은 금리가 좀 내려가기보다는 좀 박스권에 갇힐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부분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내년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 경기의 어떤 흐름 자체를 보면은 뭐 지금보다는 내년 1분기 정도의 금리는 낮아진 수준이겠지만 네. 어떤 뭐 올해 말 정도까지의 흐름 안에서 봤을 때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무님도 마지막으로 9월 증시 전망과 함께 또 우려 요인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연말까지. 네. 네,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장기금리가 많이 떨어진 거를 경기 침체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많이 줄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장기금리의 급격한 하락이
경기 침체 신호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또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관련 인터뷰도 해주셨죠. 예, 그래서 이걸 너무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를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미중 무역 협상이 되고 나면 기업들이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미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게 최근에 주가 상승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려고 여기서 미중 합의만 나와라 뭐 이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기금리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기금리 급락을 경기 침체로 해석을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추석 이후 우리 증시 향방 그리고 연말까지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